안녕하세요. 법무빈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ESG의 글로벌 동향과 물류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ESG의 개념과 배경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가치에 관해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에너지 전환이랄지, 생물 다양성이랄지 이런 환경적 이슈들도 있지만 사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적 자본, 다양성, 형평성, 인권 경영, 안전과 보건, 제품 책임 이런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고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들이 ESG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SG가 이렇게 뜨거운 열풍, 그야말로 이제 이 시장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기후 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ESG의 배경으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종래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였고 그런데 점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커다란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ESG의 배경으로 저는 책임 투자를 꼽고 싶습니다. ESG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맥락입니다. 2019년도에서 있었던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우리로 따지면 정경련과 같은 그런 미국의 대기업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서 2019년도에 이른바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이익에 복무한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기업이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반영해서 새로운 미션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두 번째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세 번째 공급망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네 번째 지역사회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종래에 있었던 주주 가치 창출을 다섯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게다가 단기적인 어떤 주주이익 창출이 아니라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다섯 번째 기업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다섯 번째 ESG의 배경으로 저는 시장의 변화를 들고 싶습니다. ESG를 흔히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규제다, 기업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은 ESG는 물론 상당 부분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시장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젠더 이슈 관련해서 한국의 이제 그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으로 여성이사를 한 명은 꼭 두어야 되는 그런 게 법제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사회 멤버 중에 7명 혹은 8명, 9명의 이사회 member 중에 한 명의 여성 이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할 기업을 선정할 때 할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여성 성별로 근속연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관리직이나 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은 어떠한지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여성을 더 우대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사 멤버 중에 한 명을 여성으로 뽑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관리직 중에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직 규제에서는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을 여성을 선임하라랄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은 시장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요구를 일찌감치 하고 있고, ESG 관련된 글로벌 규제의 동향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규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기업들에게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환경 분야는 탄소 및 기후 정책뿐 아니라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등 새로운 테마의 영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이슈가 통상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법률뿐 아니라 자율 규제, 다양한 이니시어티브들이 등장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자율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는 인권, 공급망, 안전, 제품 책임 등 분야의 법 제화가 강화되고 있고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공시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거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ESG의 국제적 어떤 규제 동향 중에서 특히 물류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위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럽연합은 이제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를 감축하겠다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Fit for 55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격 결정 관련된 입법안 중에는 항공 분야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항공 부문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이른바 무상할당을 해서 페이버를 주었었는데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항공료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를 해상,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류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 밖에 에너지 조세 지침을 개정한다랄지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포함해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에는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체 연료를 위한 인프라 규정 개정안, 항공 운송의 연료 기준을 강화해서 결국 어떤 지속 가능한 연료, 재생 가능한 연료를 확대하려는 것, 그리고 해상 운송의 연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전환 관련 입법안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담한 에너지 전환 혹은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입법안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얹어져서 원가에 이제 얹어지는 거겠죠. 그걸 탄소가격 내지 탄소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가 덜한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그런 탄소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 생산 단가에 이제 탄소 가격이 빠져 있을 때 결국은 이거는 전 세계 지구를 이제 오염시키고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EU 영내 제품과 수입품 사이에 이제 경쟁력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탄소국경 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등가성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정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탄소세를 물리는 방법, 아니면 탄소 관세를 물리는 방법,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EU에서는 세 번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환경 실사 내지는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 제화들도 이렇게 EU 전체에서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져 있고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은 ESG 정보 공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컨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나면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시 의무의 대상은 주로 이제 재무 정보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ESG와 같은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컨대 주권상장법인 중에 일부에 관해서는 지배구조, ESG 중에 G에 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EU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미 2017년부터 5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ESG, 환경, 사회, 인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2021년 4월부터는 모든 대기업으로 이것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지배구조 공시를 모든 주권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이 현재는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2025년부터는 이제 2조 이상 주권 상장법인으로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모든 상장법인에게 의무화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일정은 앞서 본 다른 EU나 심지어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공시 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일정이 좀 늦어진 편이라서 이에 관한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규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물류기업들은 잘 아실 텐데, 어찌 보면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이제 ESG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거의 아마 이제 산업법 중에서는 유일한 게 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보면 저탄소, 친환경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어떤 법규나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넓고 임팩트가 크며 광범위한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투자자들의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이 블랙락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ESG를 강조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 연례서안에 보면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 넷제로 경제에서 이 기업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공개해라.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이제 건설적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결국은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의 변화도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ESG 펀드가 늘어나고 있고 ESG를 고려한 상품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거나 뭐 이제 신용공여를 할 때, 보증을 서울 때 과거에는 결국은 재무적 숫자, 그 기업의 재무적 숫자만 보았다면 이제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겠다라는 변화이죠. 그 변화의 하나로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제 적도 원칙인데요. 이것은 개발 사업이나 인프라 사업을 할 때 결국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파이낸싱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금융기관들의 이니셔티브입니다. 공급망의 변화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SK 계열사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아리백 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기업 운영을 하겠다라는 선언인데, 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공급망이 있습니다. 결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런 국제적 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해서도 환경이랄지 사회랄지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애플의 이제 공급망 책임 진보 리포트라는 것인데요. 애플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협력회사에 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협력회사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과 인권, 두 번째는 건강과 안전, 세 번째는 환경.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협력회사의 점수를 레이팅을 매기고요. 근데 이 점수가 너무나 미달하거나 미치지 않으면 공급망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변화로 결국은 이어지는 것이죠. 이 화면은 SK의 이제 더블 버텀 라인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SK그룹은 오래전에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SK그룹의 주된 미션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실은 그 각사의 정관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종래 정관에서는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식으로 이제 정관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사업의 변화, 비즈니스의 변화, 포트폴리오의 변화도 당연히 따르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는 GM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내연기관차입니다. 요 표에 보면 98%를 화석연료 차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차량의 생산 비율은 현재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선언을 했죠. 자기네들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생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2040년에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GM이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GM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단순한 어떤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ESG가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환경 경영이 점점 주류화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나아가서 이제 포용적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비즈니스이죠. 제가 이제 든 사례는 코카콜라 사례인데, 코카콜라가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했을 때 가장 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류였습니다. 이 콜라를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도로망, 그다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주유소도 없고 그런 지역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매뉴얼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 배송 물류 센터인데요. 결국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콜라를 배달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고 콜라를 배달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이 센터에 이제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이제 아프리카 곳곳에 배송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프리카에 이제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높이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밑에 나와 있는 라스트 마일 프로젝트는 뭐냐면 코카콜라가 가는 곳에 의약품을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건강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의약품이 곳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코카콜라는 이처럼 매뉴얼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 코카콜라가 아프리카 전역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송망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보내는 그런 인도적인 프로젝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한국 물류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ESG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의 박유경 이사가 DBL 인터뷰에서 3단계로 나눈 것을 제가 약간 수정해서 4단계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우선 1단계는 CSR 부서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는 있으나 이사회단에서는 ESG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사회공헌 위주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에 관해서 사내에서도 이 CSR 부서만 관심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자, 2단계는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ESG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단에서 책임을 지고 ESG를 챙기는 단계입니다. 공시를 투명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사회단에서 이제 ESG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단계는 ESG를 전사에 내재화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거나 구매, 인사, 공급망, 영업, IR, R&D 등 전사적으로 ESG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ESG 전문가들로 이사회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ESG 맥락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어떤 체화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업들은 아직은 대부분 1단계이거나 2단계, 일부 기업들이 3단계로 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자발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이거는 이제 표준협회 제가 통계를 따른 것인데 2020년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138개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수는 2268개이고 그중에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법인만 해도 800개인데 아직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제 사기업이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국내 올해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발간해서 1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물론 인권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만은 별도의 인권 경영,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리포트를 내고 있는 기업은 적습니다. 해외 기업들 중에 예컨대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부터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심지어 인권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라고요. 이제 인권, 부패, 반부패 뭐 등등에 관한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이제 한국 지부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기업 또는 기관 중에서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기관의 숫자는 269개입니다. 일본은 437개, 중국은 543개입니다. 뭐 인구나 기업의 숫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덴마크는 498개, 스웨덴은 449개인 것에 비춰보면 아직 한국의 수준은 좀 더 이런 해외에 비교하면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노동협회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다국적 기업의 이제 그 공급망에서 흔히 이제 뭐 이제 가난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나라에 진출해서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을 주고 저가로 물건을 생산해서 다국적 기업이 된 회사들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어도 공정한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이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홍콩, 뭐 심지어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여기에 가입한 기업들이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직 한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데서 좀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물류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통계나 자료는 해당 기업들이 발표한 지속가능 보고서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행동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자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CJ 대한통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4%를 저감하겠다. 현대글로비스는 2040년까지 BAU는 배출 전망치의 약자인데 배출 전망치 대비 29.3%를 감축하겠다. 선박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같은 물류기업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물류기업들은 아직도 넷제로 선언을 한 기업을 우선 제가 이제 언론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은 유럽에 뭐 지금 뭐 DHL이나 로얄메일이나 뭐 미국의 페덱스나 이런 데는 다 넷제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페덱스처럼 2040년까지로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도 예를 들어서 뭐 페덱스 여기 CSX를 보면 2014년 대비 37.3%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DHL도 보면 3,3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2,9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 이를 위해서 7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을 이제 현대글로비스랑 제가 비교해 보면요. 현대글로비스의 이 목표는 204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29.3%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 정부의 운수 부문 목표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 부문에서도 이제 이 목표는 국제 해사 기구의 장기 목표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진국들이 이제 한국이 종전에 이런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2018년 대비 몇 프로 혹은 총량 얼마 대비 몇 프로 이렇게 목표를 두지 않고 배출 전망치라고 하고는 이제 따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예컨대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전망량에 비해서 그걸 29.3%를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서 이걸 대담하게 이제 목표를 상향하는 NDC 상향 논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한국이 국제사회로서부터 요구받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해서 현재 한국 기업들의 목표는 약간은 소극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이제 물류창고의 사진인데요. 위에 거는 아마존의 물류창고의 지붕에 덮여 있는 태양광 패널이고 아래는 쿠팡의 물류창고의 사진입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결국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창고 지붕에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슈인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부 물류창고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7년부터 아마존의 전 세계 물류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목표를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이제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해당 물류센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8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숫자를 몇 개 적었는데요. 우선 아마존은 204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뭐 아시다시피 뭐 물류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20억 불을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8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곱하기 옆에 80이라고 썼는데요. 68개 이상의 물류창고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그 태양광 패널이 해당 물류창고의 전력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 65%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최대의 재생에너지 구매자가 돼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6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 물류 운송을 위한 여러 가지 항공연료와 뭐 전기승합차 뭐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미 2020년도에만 해도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배송한 물류의 건수가 2천만 건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슈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이슈가 국제적으로는 가장 핫한 ESG의 2의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물류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제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만 이제 이걸 봤는데 사업장 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간단한 언급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제가 이제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DHL이랄지 다른 해외의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물류기업이 무슨 이제 온실가스 배출은 알겠는데 생물 다양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육상운송 과정에서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의 숫자, 해운 이제 선박이 운행하면서 이제 멸종 동물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물류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DHL이 굉장히 다양한 생물 다양성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조그마한 이제 제가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멸종위기 동물들을 배송하는 프로젝트, 뭐 고릴라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불곰, 판다, 뭐 기린, 뭐 등등의 이제 동물들의 배송 프로젝트를 DHL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태평양 미국 연안에서 이제 멸종 위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국제적 이니시어티브가 고래들이 살고 있는 해안을 운행할 때는 10노트 이하의 저속으로 선박을 운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거기에 충실하게 잘 협조를 해서 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물류 기업들은 예컨대 로드킬 이슈랄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좀 더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현대글로빗의 사례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안전입니다. 사실 물류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심심치 않게 물류 창고나 혹은 택배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상에 이제 근로손실 재해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손실 재해율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안전에 관한 하나의 지표인데요. 전체 인력 근로시간 중에서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 시간을 이제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가 일한 총 시간이 있는데 이 중에 그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재해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예컨대 입원했다랄지 출근을 뭐 하루 이상 안 했다랄지 뭐 이랬을 때 그 손실 시간을 다 합쳐서 이제 비율을 나눈 것인데요.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밝히고 있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재해율인데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 재해 근로자의 숫자만을 이제 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중에 이제 재해를 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근로손실 재해율은 재해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재해 근로자의 숫자뿐 아니라 그 재해 근로자가 중대한 이제 재해나 이제 질병을 얻게 돼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근로손실 시간을 다 비율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이제 안전에 관한 일종의 통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류기업 중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이제 CJ 대한통운이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2018년 현재 이제 1.59, 2019년에 1.13의 이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물류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세이프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물류 기업들과 비교하고 또 국내에서도 뭐 제조업 중인 이제 LG전자랑도 한번 비교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는 보시면 이제 숫자가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10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2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20만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한국의 기업들은 10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다른데요. 이 2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을 10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이 가로 안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 대한통운이 1.13, DHL은 이제 0.84, 페덱스는 0.67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근로손실 재해율이 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신문에 나온 제가 기사를 이제 대비한 것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물류업종의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주요 업종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재해의 이제 강도가 커서 사망자 수 비중이 더욱 높아졌고, 그 중에 도로 위의 재해가 가장 많다. 이런 이제 기사이고, 그걸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요.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관련해서 페덱스의 이제 안전 정책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덱스는 이제 safety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모든 것 이상의 이제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vehicle safety, 이제 차량 안전,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안전, 시설 안전, 그리고 안전을 위한 훈련, 그리고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전은, 물론 이제 문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본 바로 따르면 이제, 900만 달러 이상의 페덱스에서 이제 90여 개 나라에서 2016년 이후에 900만 달러 이상의 안전을 위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8% 페덱스의 이제 차량의 이제 98%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이제 달고 있다. 이제 roll stability, forward collision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기술적으로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세이프티 인게이지먼트인데요. 결국은 물류 과정에서 도로 위에 아까 사고가 많고 이 도로 위의 사고는 여러 가지 물류회사의 어떤 주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캠페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떤 뭔가 사회공헌을 한다랄지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유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랄지 그래서 유엔의 세이프티 로드 세이프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여기 주목했던 자료가 2019년에 페덱스의 자료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페덱스는 5만 3천여 대의 트럭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만 해도 이 페덱스 트럭은 95만 아니죠 400만 이렇게 큰 상당한 마일을 이제 이동했는데 이제 그 다음 통계가 중요합니다. 99년 9월 27일 이전 24개월 동안 페덱스 기사는 442건의 사고에 연루되어 있었고요. 1년 동안, 2년 동안 여기에는 13건의 치명적 충돌과 149건의 부상이 포함된 충돌이 포함됐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제 주행 거리를 감안할 때 페덱스 운전자는 예컨대 200만 마일을 주행할 때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200만 마일을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47만 킬로미터인데요. 그러니까 페덱스 트럭이 347만 킬로미터를 달릴 때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굉장히 사고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24개월 동안 어떤 운전 관련해서 어떤 딱지를 끊었는지 이런 거를 또 조사했는데 267번 정도 적발되었고요. 근데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로 운전 중 전화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자세히 공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놀랍게 보았습니다. 다양성에 관한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이사회 중에 여성의 비율이 7명 중 1명이고요. 현대글로비스도 9명 중 1명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런 요구를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CJ 대한통운은 이제 나머지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12%, 하급 관리직 중에서는 23%,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직원 중에 여성 비율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예컨대 로얄 메일은 9명 중 4명이 여성 이사고요. CSX는 12명 중 3명, 페덱스는 12명 중 4명이 여성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사 비율보다 저는 그 아래 이제 비율이 이제 놀라웠는데요. 관리직 중에 29%가 로얄 메일에서는 여성이었고요. DHL은 22.2%, CSX는 22%, 페덱스는 25%가 여성입니다. 결국 관리직 중에 한 25% 정도, 우리나라는 12%니까 약간 2배 정도 여성의 관리직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와 비율은 금방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 출산 이후에 어떤 복귀에 관한 적절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CJ 대한통운의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였는데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 택배,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블루 택배,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오렌지 택배라는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를 고용해서 택배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건 굉장히 어쨌든 다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라서 보면 CJ 대한통운은 55세 이상을 이제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을 때 4.2%를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을 1.3%, 경력 단절자를 0.2%를 고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런 시도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고 실제 고용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장애인 고용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3.6%, 내년부터는 3.8%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용률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력 단절자가 0.2% 정도여서 좀 더 이런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가 강화돼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제 해외를 비교해 보면 이건 로얄메일의 경우인데요. 맨 위에가 이제 여성 비율입니다. 이제 50%가 보드 멤버 중에 50%가 여성이고요. 시니어 매니저 중에 32%가 여성이고 전체 직원의 19%가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 중에 2,600명이 여성이라는 것인데 결국 전체 직원 중에 19%가 여성인데 시니어 매니저 중에 32%고 이사직 중에 50%가 여성인 거 보니까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많은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thnic diversity인데요. 그러니까 소수인종의 비율이 이제 14%이고 장애인 비율이 13%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비율이 3.6%인데 13%에 이르고 있고요. LGBT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거에 보면 이제 1%가 트랜스젠더이고 5%가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등 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통계도 흥미로웠는데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가진 근로자가 28%이고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이 9%에 이른다라는 결국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뭔가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숫자가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ESG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이야기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선은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KESG가 여러 부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ESG는 그야말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커다란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은 한국형 ESG라는 것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글로벌 어떤 시장의 커다란 변화에 당연히 조응하는 KESG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이제로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오히려 직접적 규제보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ESG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ESG 경영의 시작은 정보 공개인데 아까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긴 텀에, 롱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빨리 하고 직접적인 규제는 좀 풀어주고 ESG 워싱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과제를 다음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ESG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기업은 ESG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기업들이 던져야 될 때다. 결국 ESG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고 기업의 사회와 관계에 대한 질문이며 기업 가치에 관한 새로운 어떤 이야기다. 그리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나아가서 이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양적 성장을 쭉 해왔는데 질적 성장에 관한 뭔가 질문이고 솔루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사적인 과제로서 연구개발에서도 환경과 인권을 고려해서 상품 개발을 해야 되고 구매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요즘에 책임 구매, 공정 구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생산에서도 안전과 보건, 제품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고 영업과 마케팅에서도 결국은 협력사와의 어떤 상생을 넘어서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인권을 고려한 그런 공급망 관계 그리고 아까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인권을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가진 인사정책 그리고 ESG를 통합하는 진화된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법무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대관 업무를 얘기했는데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ESG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ESG를 고려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나아가서 임팩트 비즈니스나 이제 포용적 비즈니스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화면인데요. ESG와 관련된 물류 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녹색 물류를 필두로 해서 육상 운송을 이제 연안 해송 운송이나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려는 모달 시프트랄지, 그리고 공동 물류, 공유 물류가 이제 굉장히 핫한 화제가 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복합 물류 터미널을 비롯해서 필요하고, 차량의 뭐 이제 대형화, 공동화, 뭐 공동 택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뭐 이런 마이창고랄지 오픈로지랄지 이런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물류 기자재나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뭐 최근에는 이제 주유소를 물류 거점화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주로 환경과 관련돼서 물류 기업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류 기업들이 ESG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뭔가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서 아까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한국의 ESG는 약간은 좀 더 시작 단계이다. 하지만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라면 한국의 물류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거대한 ESG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